자, 이번에는 또 한 명의 큰 관심을 어제 받았죠. 숙명여고 관련된 내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험 문제 유출 혐의 정황 증거 인정한 셈, 변호인, 복사 사진 등 직접 증거는 없다. 이렇게 변호인 쪽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명여고 관련 비대위, 그 쌍둥이 학생들 0점 처리하고 공범들 구속해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이제 구속 결정이 나온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내용이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요. 쌍둥이 동생의 수상한 오답도 구속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일단 구속 결정을 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구속에 이제 예. 우선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도주로 증거 인멸, 그외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속의 상당성 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예. 이 그 숙명여고 그 쌍둥이 아빠의 경우에는 증거 인멸 그거는 저기 공범이라 표현해야 되나? 그 유출해준 예. 그 관계가 딸들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부인하고 있고, 예. 그러고 이후에 이 문제가 되니까 자택의 그 컴퓨터를 바꾼다든가, 예. 뭐 이런 그 휴대전화를 예. 뭐 그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뭔가 그런 있는 움직임이 거죠. 좀 있었다. 예.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그 대입 입시제도와 관련한 범죄라는 면에서는 아주 그 구속의 상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 사유가 제법 빨리 발부가 됐습니다. 영장실 뭐 좀 그 12시 한 10시, 11시 그쯤에 이제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그 빠르게 판단을 했다고 보이고 그만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제법 돼 있는 것이 아니냐. 범죄 사실 관련해서 이 오답 관련 내용이 어제 그 논의 과정에 있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 증거는 없죠. 뭐 답안지를 줬다든가 그렇죠. 시험지 주는 게 뭐 영상에 찍히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이제 쌍둥이 중에 동생은 이과예요. 이과인데 그 화학 과목에서 수정 전에 정답지에는 10대 11로 이제 정답이 10대 10이었다. 요게 이제 당시에는 정답이었는데 문제 출제 후에 시험 본 후에 의견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답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 15대 11로 바뀌었는데 답을 정정을 한 거네요. 네. 근데 그 이과 학생들 중에 10대 11로 오답 쓴 거는 이 쌍둥이 동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 답을 쓴 거네요. 예, 그게 바뀌기 전에. 이런 거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거는 그걸 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요런 정황들 아니면은 뭐 영어 주관식 문제에 그 단어들을 이렇게 엉켜놓고 왜 문장 완성하는 거에서 그것이 이제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 휴대전화 메모장에. 그리고 또 집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자필로 수기로 어떤 정답을 적어놓은 메모가 있고. 근데 현재는 이 쌍둥이 부녀들은 뭐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거 뭐 우연히 그렇게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라는 것이 이쪽의 주장이고 직접 증거는 없다는 게 이쪽의 반론의 그 이유인데 이거는 더 이제 뭐 구속은 됐습니다만은 유무죄는 법원에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쌍둥이 아빠 어제 변호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이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구속이 됐거든요. 어제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무슨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셔서 다른 부모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뭐 화면으로는 좀 안 보이게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 자, 다른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숙명여고 이런 파문 속에 여기 있습니다. 드러나는 중고교 민낯, 무단결석의 개근상. 무단결석인데요, 개근상. 학생부 멋대로 수정. 전국교육청 초중고교 감사 결과 15일까지 실명 공개. 근데 미리 살펴보니 이런 내용들이 적발돼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죠. 성폭행 학생의 대입 추천서 결석했는데도 체험활동 기록,
중간고사 문제 전년과 똑같이네. 입시 관련 비리 많아 학부모들 촉각.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명 공개로 사 길들이기다 이런 반발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생부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숙명여고 관련 문제도 사실 내신 성적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 이런 서류를 학생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은갑 위원님, 이 상황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숙명여고 문제도 그렇고 이번 주 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면은 뭐 이 한두 특별한 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인 것이죠. 더구나 앞서 앵커가 얘기했지만 이게 대학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 정부가 천명한 것이 어쨌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이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특히 배우는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에게 어떤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 자체가 전부 예를 들면 믿지 못하겠다, 잘못됐다, 뭐 왜곡됐다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젊은 학생들이 자기 능력껏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되고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어떤 학종을 갖고 평가 점수를 높여받아서 대학을 간다? 그럼 사회 공정성이라는 거를 어린 학생 때부터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는 단순히 무슨 실수, 착오가 아니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이었다는 것이죠. 한두 곳에 집중된 것도 아니고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정말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게 많지만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문제, 이 잘못된 문제, 이거는 반드시 좀 시정시키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책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 병역 그리고 대입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입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된 겁니다. 배종훈 교수님, 이거 해결책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해결책은 뭐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뭐 적폐청산 하고 있는 게 이런 게 다 사실은 누적된 적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유치원의 운영비, 국가 지원금, 공금을 가지고 사적으로 다 유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일탈된 비리고 지금 현재 학교 비리는 결국은 이것도 다 누적된 비리인데 지난번 사립유치원은 뭐 공금을 이용했다면 지금 이제 학교 비리는 결국 입시와 관련된 비리 아니겠습니까? 학생부 작성과 관련된 문제. 그렇습니다. 뭐 출결을 조작한다든지 또는 뭐 봉사활동을 조작한다든지 다 입시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다 전원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미 공개했고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상당한 충격이 가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정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앞으로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와야 되겠다. 내부 고발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실명 공개되고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최종 목표가 그럼 뭐여야 되느냐. 이게 그 입시 관리라든가 학종 관련이 그게 관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제도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런 일을 저지르게끔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최종으로 우리가 입시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좀 큰 그림에서의 개혁안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저는 좀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좀 바꿔갈 수 있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저희가 없군요. 그게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과 만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울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습니다. 배암 투병 끝에 81세를 일기로 별세한 영화배우 신성일 씨의 연결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지금 웅구를 들고 있는 모습들의 유명한 배우들이 있죠. 배우 안성기 씨, 이덕화 씨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는요. 부인
엄앵란 씨의 모습도 보이네요. 두 손을 모으고 떠나가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평 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일보 만평인데요. 여기 보면요. 맨 위쪽에 있습니다. 임신하면 200만 원, 출산하면 2천만 원. 파격 출산 지원책. 정부도 출산 장려책 여러 가지 내놓고 있지만 최근에는 야당에서 아주 파격적인 내용을 내놓았어요. 하여튼간 임신, 출산하면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순서가 잘못된 듯. 2018년 사회조사. 갈수록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결혼할 생각 없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관련 기사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8.1%만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10년 전에는 이런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혼을 하겠다,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답변이 68%나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자, 김선일 평론가. 네.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야당이 내놓은 정책이 진짜 순서가 바뀐 거 아닐까? 일단 결혼부터 하는 걸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결혼 이퀄 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회의 변화가 지금 가정의 개념도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는 동거, 사랑 이런 개념을 사랑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동거하는 게 일종의 그 유행입니다. 유행. 결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출생이라는 것을 예. 가정이나 결혼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누가 출산이 되고 아이가 태어나도 예.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 갑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 정식 결혼이 아니고 동거나 이런 상태에서도 출산이 이루어지면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 예, 지원을 해주고 그 대우를 해주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갔는데요.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조금씩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이수희 변호사. 이 결혼을 하실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게 결혼이 이 조사하는 이유가 이제 저출산 대책 가지고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 통계를 그렇습니다. 내는 것 같은데 왜 결혼 이후로 출산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사고 자체가 젊은 층들. 그러니까 출산의 전제가 결혼이다. 이 사고가 지금은 안 맞는다 말씀이시네요. 꼭 법률론이어야만 이 결혼이라는 건 법률론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보면 정말 말세다 이렇게 비판하실 수는 있지만 결혼이 법률론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그게 곧 출산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20, 30대들에게 먹히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이건 정말 시대 흐름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통계를 통해서 그러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법률론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동거에 대해서는 지금 또 우호적이고 그렇죠. 사고가 늘고 일으키는 있습니다. 거 그 아니에요. 동의하는 그럼 비율이. 거기에 맞춰서 제도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저는 저출산 어떻게 그렇다면은 결혼할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과 동거의 용의가 있다는 부분을 사실은 합쳐서 봐야지만 출산이라는 문제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배종호 교수님. 네,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지금 포인트는 우리가 사실혼에서 발생한 자녀들을 돌보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초저출산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사상 최초로 지금 30만 명도 출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통계에 보면은 최초에 조사할 때 73.5%가 결혼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48%밖에 안 최초 조사는 됐거든요. 9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70% 이상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밝혔어요. 근데 이게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산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20대, 30대들은 결혼할래? 그러면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수록 낮아지겠네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이게 이제 국가적인 재앙이라는 거죠. 이대로 가면은 이론상으로는 이대로 가면은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2030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집을 마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좀 책임을 질 것인가.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예, 투자하고 있지만 그게 효과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정부의 투자 예산이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안젤리나 졸리 그 유명한 배우가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안젤리나 졸리 하면은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렇죠. 가족으로 많이 입양을 했습니다. 아끼고 키우는 그 배우로 유명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가족의 가치는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가족이 꼭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혼인에 의한 가족 이런 것만 가치로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진 유럽에서 이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까 뭐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처럼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해가지고서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게 수치가 줄어들고 혼전도가 는다는 이제 본질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렇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었을까? 저는 가장 큰 게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만 가장 큰 것이 결국에는 출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보육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 주거 문제라든가 굉장히 큰 것이고 또 그다음에 뭐 경력 단절이라든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출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담론적, 뭐 현학적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는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그렇다면 이 보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점을 접근해야지만 이 수치가 변동이 있는 거지. 그냥 사회 하나의 흐름으로다가 내버려둔다. 그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정부나 뭐 야당에서 일단 출산하면은 뭐 장려금 주고 아이를 키울 때 장려금 주고. 근데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 전제가 지금 이루어지가 않는데 나라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뭔가 지금 방향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경찰 고발 안 하겠다. 경찰에 대해서 계속 고발한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결국 안 했습니다. 이유는요. 당에서 공식 요청에 대승적 수용을 한 것이다. 당에서 공식 요청을 했다. 그럼 어떤 분이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요청을 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해찬 대표 만류에 이재명 경찰 고발 취하.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연락을 취해서 고발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김성일 평론가. 네.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네. 이 상황 이거 좀 정치적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그 이해찬 대표의 위치는 아주 막강하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말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신 킹메이커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분의 그동안의 정치 이력을 살펴보면 그 킹메이커이자 전략 기획가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향후의 그 대선과 관련된 것도 우리 그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많이 전략과 기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고요. 더더군다나 그 당의 연관 최대 그 정치 조직인 노무현 재단의 사실상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대표직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실상의 그 최대 정치 기반 조직 기반인 노무현 재단의 사실상의 리더십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권을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해찬 대표의 어떤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죠. 거절하기는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대권을 꿈꾸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해찬 대표의 일종의 뭐 표현을 좀 약간 좀 세게 하자면 간택을 좀 받아야 하는 그런 이해찬 입장이 대표의 좀 지지가 있습니다. 절실한 상황.
정우가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뭐 누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기보다도 사실은 모양새를 만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됐는데 의혹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가라는 부분은. 그래서 아마 그 억울한 표현이 뭐 촛불 정부 얘기를 자주 하고 적폐. 뭐 박근혜 일부 정부 때도 안 경찰입니다만은 그랬는데. 적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정권과의 대립각이 자칫 잘못하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선택을 잘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보면은 분열이 상당히 우려되는 국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대선 주자들이 서로 다 부각되면서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곳곳에 이제 그런 정지 작업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물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서로 이제 물밑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그 공간에 이화영 지금 평화부지사가 이해찬 대표와 가까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지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음 주에 북한의 고위단이 오는데 그 경기도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맞이하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국가적인 일 또 대외적인 일들을 하는 게 오히려 대선도 그렇고 정치 지형도 그렇고 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배종우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해찬 대표 포인트입니다.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인데 이분이 경찰 수사기관을 향해서 검찰에 고발하면은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여권에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류를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 포인트 입장에서는 본인도 두 가지를 고려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명분인데 굉장히 이렇게 싸우면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상 본인이 여권의 실세인 이해찬 대표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발을 하지 않는 모양새를 고발 선택하면 부분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어제 돌연 이게 안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리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해찬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가 여권의 실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면 지금 이미 기소 의견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마이너스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계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볼만한 게 지금 이해찬 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저는 두 사람 다 이번에는 실리와 명분을 다 챙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여권의 여당의 이제 숙명 중에 하나가 차기 대선 주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현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막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너무 확대 해석인지는 모릅니다만 이해찬 대표의 당 장악력과 그 존재감, 뭐 그 자질 능력으로 이 장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누르고 있다라는 게 저는 향후 민주당의 그 행로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그널,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도 좀 읽혔습니다. 이 기사가.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아무튼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해찬 대표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고발을 하지 않도록 했다. 정치적으로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듯합니다.